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의사 이준서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오늘 검진 그리고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간략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교수님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있는 성모 퍼스트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효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건강검진하고 이제 암, 소화기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느 분께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모시기 제일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좀 선별을 했거든요. 제일 바쁘신 분들. 근데 다행히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좀 두 분 좀 화나셨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아니요. 별로 모시기 어렵지 않은데. 그래요? 저도. 네. 일단 그 교수님들께 조금 선생님들께 일반적인 질문을 한 가지씩 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김인호 교수님 암이라는 게 주로 암 전문가이신데 암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요? 암이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에브노말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비정상 세포가 언컨트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증식을 하는 병을 암이라고 하고 결국에 이제 이렇게 암이 생기게 되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암들은 결국에는 다른 장기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우리가 흔히 전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엔 암이 전이 되고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암이 진단이 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사실 소식인데 지금은 어떤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상황이 나아졌나요? 이게 물론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관리가 되는 병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암을? 이제 관리가 되는 병으로 생각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간 것 같고 하지만 이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술 방법도 너무 좋아졌고 시술 방법 같은 것도 너무 좋아졌고 또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도 너무 좋아졌고 또 저는 이제 주로 항암 치료하는 사람인데 약도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같이 현업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아직까지 암을 완전히 우리가 모든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아직은 아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제가 검진이라고 하시는데 초기에 발견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어쨌든 같은 치료를 해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어쨌든 성적이 좋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 부부관계가 좀 안 좋을 때 이거를 좀 좋게 하려는 노력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윤주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검진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긴 얘기,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모였지만, 검진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국가 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검진에서 암 검진과 일반 검진이 있는데 일반 검진은 이제 보통 조금 다른 주제니까 조금 오늘은 넘어가고 암 검진이 보통 6대암 검진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보통 위, 대장이 있고요. 위는 내시경으로 보통 검사를 40세 이상 2년마다 하시게 되고 대장은 이제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성암들이 이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이 있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40세 이상 이제 2년마다 유방 촬영술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2년마다 자궁경부 팝 검사라고 하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암은 이제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검사들입니다. 간암과 폐암이 되겠는데요.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유병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만성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40세 이상에서 6개월마다 간암 수치인 AFP와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있고, 폐암 검진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55세 이상 흡연력이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CT를 저선양 CT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6대암 검진이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검진 사업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그런 가족력이나 특성, 그리고 사실은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증상이 아예 없는 사람은 또 없거든요. 사실은 조금씩은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 이제 그 특정 세부암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암 검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한번 받았는데 그 해당 병원의 내시경 관리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 뒤로는 평생 안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국가 암검진 자체가 조금 최소한의 검사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서 전혀 해가 될 것도 없고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 검사를 했을 때 사망률 감소가 입증이 된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시행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비용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한 검사인데도 아직은 분변 자멸 검사를 먼저 하는 이유도 비용이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6대암 검진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검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환자분 입장에서 이제 사실 최근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제가 뵀던 분인데, 그 집안 가족력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양가가 다, 친가, 외가 이쪽이 다 아무 암이 없으시고. 근데 가족력이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는 전체 다 권장하는 게 맞는 거죠. 뭐 내가 평상시에 아무 증상이 없고 가족들도 아무 암 병력이 없어도 이거는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위랑 대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저희가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저희랑 일본이 1, 2위를 다투는 정도로 위암, 대장암은 우리나라에 워낙 많다. 그리고 자궁경부암도 많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고, 그다음에 유방암은 이제 아시다시피 50대 여성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력이 없어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들 중간에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들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준서쌤 멋져요, 이런 코멘트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준서 선생님, 이런 코멘트 주셨고 똘똘이님께서 내시경 물로 닦는 거 봤는데 원래 그런가요?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채널에 검진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코멘트를 한 두세 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시경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위생적으로 보이셨나 봐요. 근데 이게 관리가 원래 이렇게 물로 그냥 닦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물로 닦지 않고요. 세척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기계가 이제 구멍이 되게 많거든요. 그 조직 검사 도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저희 하여튼 기계 구멍들이 많은데, 그 구멍들에 다 들어가는 각자에 맞는 세척 기구들 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 관리가 아마 덜 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 정도 이후로는 굉장히 세척 방법도 표준화돼서 거의 이제는 내시경 시행하는 병원들이, 물론 아직도 아닌 병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세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원들이나 원장님들이 다 교육을 받지 않고 숙지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물로만 닦는 그런 일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아주 정성 들여서 세척을 하게 돼 있고 기계도 좋아졌고요. 근데 진짜 너무 바쁜데 환자들이 막 몰려온다, 그러면 설거지를 좀 대충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면 맞아요. 그 시간 동안은 무조건 닦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의 좀 손짓이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바쁘면 어쨌든 그만큼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기계를 세척 기계에 더 또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에 돌리는 시간은 저희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은 이제는 이게 내가 내 몸에 들어가는 게 좀 더럽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탓이었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맞습니다. 좀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인다는 건 약간 기분 탓이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분께 제가 지금 번갈아서 계속 질문을 드릴 텐데, 이 김인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보통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을 좀 취합을 해봤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김인호 교수님께, 암 검진을 좀 자주 하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나요? 왜냐면 얼핏 기분을 생각을 하면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펫CT도 찍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비급여인데 어쨌든 돈을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펫CT도 자주 찍고 검진도 자주 하고, 이게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펫CT를 얘기를 드리면, 펫CT를 많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건강검진 어떤 패키지 같은 데도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고, 쉽게 뭐 전신을 다 찍는 검사다,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검사라고 아시면 되는데, 사실 펫CT는 조기암 검진을 알아내는 데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펫CT를 찍는다고 해서 그렇죠. 조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위암, 뭐 조기 대장암, 이런 것들은 펫CT로는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펫CT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검사고, 제가 지금 펫CT가 유용하지 않다는 게 일반 병원에서는 굉장히 유용한데 검진의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펫CT를 자주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검진을 자주 하면 생길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CT 같은 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방사선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 진단이죠. 과잉 진단. 사실 폐에 3mm, 5mm짜리의 하나의 결절이 보인다고 이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CT를 추적 관찰을 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합당한 선이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언제 딱 해야 된다라는 거가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사망률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하는 그런 근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물론 자주 할 수도 없죠. 예, 자주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펫CT를 그러니까 직장 검진 같은 거에서 이제 옵션으로 체크를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선택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누가 그걸 선택하게끔 도와줘야지. 근데 저도 이제 펫CT를 선택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검진의 차원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겠네요, 한마디로. 그거를 다른 어떤 그런 검사를 안 하고 펫CT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선순위가 바뀐 그렇죠. 거겠네요. 해기학과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건진의 조기암을 발견하기 위한 펫CT의 역할은 대부분 병기 설정을 하기 위한 목표인 그렇죠. 거지. 전이 여부를 보는 거고. 전이 여부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조기암을 발견하기 위함으로서는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펫CT를 검진으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따로 해기학과 선생님한테 여쭤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펫CT 판독할 때 주로 뭘 참고하는지 여쭤봤더니 CT를 참고하신대요. 그래서 그게 이거 물론 뭐 그 말씀하신 그런 효용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복부 CT는 사실 루틴 검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암 치료를 한동안 했으니까 전 사실 복부 CT를 루틴으로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그 기간을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CT를 여러 번 찍으면 물론 암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1, 2년 정도
그거를 찍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한테서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 저희 굉장히 좀 암이 좀 진행된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CT가 굉장히 자주 하는 검사이긴 한데, 무증상인 정상인인 분한테 CT 검사를 자주 한다는 거는 방사선 노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과잉 진단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이준서 원장님도 췌장암을 많이 보시잖아요. 옛날 봤었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뭔가 증상이 없는데 생길 수 있는 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사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그래도 하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젊은 연령의 인구에게서 CT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40대 중반에 술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다. 그럼 어때요? 술을 드시지 마세요. 술을 그냥 끊을까요? 술을 드시지 예, 마시는 게 네. 좋겠고, 일단은 40대인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뭐라고 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증상이고 젊다, 뭐 32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인데 술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암 발생 리스크가 좀 높은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찍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보상심리인가요? 내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검사라도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약간은 보험금을 타야겠다는 욕심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가끔 어떤 환자들을 보냐면 이 생길 아직 나이가 아닌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우연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또 그런 환자분들을 실제로 진료실에서 마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그런 경우는 술 안 드시는 게 좋겠고, 일단 금주를. 일단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위험 인자가 있다면 한 번씩 검사를 뭐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루틴하게 자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루틴으로 넣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효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보통 한 번에 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검진일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전 정해진 게 없는데요. 사실은 굳이 간격을 두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수면을 어차피 한 번에 하고 위를 먼저 하고 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병원 대장을 먼저 하거나 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수면 마취 주사를 한 번에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도 물론 있고,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내시경이라는 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또 사람이 또 마음도 전날에 와서 전날에도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좀 불안하고 한데, 그걸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루에 한 번에 하시는 것이 괜찮다. 그리고 뭐 안전성 면에서 가끔 걱정하시는데 전혀 안전성 면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장님이야 사실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내시경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이제 환자 입장에서, 제가 사실 작년인가요? 제가 원장님께 내시경을 받았는데 근데 저 입장에서는 좀 무섭긴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받으면 되지만, 제가 만약에 동네에서 받았다, 그럼 지금 질문도 주셨지만 대학병원에서는 검사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공장형 느낌이 들고, 개인 병원은 양력도 자세히 알 수 있고 개인적으로 대안이 나을 것 같고요. 이 말씀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은 하는 게, 근데 이제 사실 환자 입장에서 양력을 본다고 해도 이게 다 판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사실 개인 병원, 대학병원을 고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병원이라고 말하고 개인 싶지만, 병원.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개인 병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해상충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해상충이 있고 사실은 저거를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력이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당뇨약, 혈압약을 받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개원 생활을 이렇게 9년 이상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환자들이랑. 굉장히 친밀해지고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압니다. 정말 거의 뭐 단골 손님처럼. 그렇죠. 거의 뭐 다 알고 그냥 맨날 얘기하면서 저기 동생은 괜찮아요? 아들내미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옛날에 최장에 뭐 낭종이 있지 않았어요?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아까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좋은 검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물론 이제 대학병원도 장점이 이제 안전성 면이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나 뭐 절대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의료에서 이제 합병증이 좀 크게 일어나서 했을 때 좀 바로 대처가 되는 일이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본인이 관리받는 병원에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저희가 내시경을 어디서 하면 좋을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또 지금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뭐 외과 선생님들도 잘하시는 분이 정말 많지만 그분들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받고 세부 전문의를 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격을 받은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척 그 내용도 통한 건데요. 세척뿐만 아니라 이제 내시경에서는 이제 그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시간. 결국은 이제 그 각자 시술자의 실력이 중요한데 사실 실력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로도 알 수 없고 친구끼리도 사실 모르잖아요. 이준 선생님 수술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보시면 됩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논문에서도 나오는 게 시술자가 실력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판단 못할 때는 결국은 시간. 얼마나 빨리 끝났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간. 얼마나 충분히 봤냐. 얼마나 충분히 봤냐. 오히려. 대장 내시경은 회수 시간이 중요합니다. 회수 시간이 6분에 요즘엔 8분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회수 시간 2시간 이상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선종 발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종 발견. 선종이라는 게 이제 대장에서 발견된 용종 중에 하나인데 걔가 이제 암으로 가는 씨앗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선종을 발견하는 그 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소화기내시 학회에서 그런 선종 발견율이나 회수 시간, 세척, 소독 그리고 합병증 대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병원들을 이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이제 또 오해하시지 말게 이제 우수내시경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규모의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받고 싶으셔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병원이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회수 시간, 선종 발견율, 세척, 소독을 정확히 하는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치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왜 김윤호 교수님이 친절교원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많이 받죠. 근데 친절교원이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안 친절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나 간 낭종, 담낭 용종, 췌장 낭종 등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정밀 검사가 필요할까요? 이건 사실 몇 가지 기준은 있는데 초음파라는 거는 결국은 CT를 찍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래서 초음파의 어떤 기능은 어떻게 보면 방사선이 없는 초기 검사의 역할을 좀 합니다. 이런 검진에서. 그래서 이런 게 의심이 되면 사실 복부 CT를 찍어보는 게 우선이고요. 복부 CT를 찍어봤을 때 이제 담낭 용종 같은 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초음파에서 췌장 낭종은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쪽에 깊이 있기 때문에 CT를 찍었는데 안 보이기도 하고 초음파에서 의심됐던 게. 근데 그게 이제 CT에서 보인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그 경우의 수로 넘어가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상 의심이 되면 복부 CT를 찍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키피오님 검진 기록이 있는 병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되면 그 환자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대학병원에서 발바닥이 아파서 진료를 했는데 PET-CT를 권했다. 발바닥이 아프면 왜 PET-CT를 권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 그게 정말 아마 그 다른
다른 뭔가가 있었겠죠, 그죠? 아마도 선생님을 잘못 만나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예 정말이라면. 잘못 만나셨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발바닥 통증이실 수도 있겠고.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김인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연세 있는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이제 언제까지 검진을 그럼 받아야 되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든이신 분이 나는 이제 앞으로 안 받겠다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좀 있나요? 뭐 검진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 그런 연구들이 조금씩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렸는데 검진의 이득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검진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약간의 개인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이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어서 2년, 3년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검진은 그다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 수명이 긴 경우에는 당연히 권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고령의 기준이 완전히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저 외래도 요즘 80 넘으신 경우에도 항암도 하시고 잘 버티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대 여명에 따른 개인화는 조금은 필요하고 그 나이가 어디냐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이가 아마도 맞겠죠. 그래서 고령인 경우에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숫자로 딱 정한다기보다는 기대 여명을 보고 컨디션을 봐야겠네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창피한 질문이기도 한데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할 때 어떤 분은 연세 있는 분이면 암이 천천히 자란다. 젊은 사람이면 빨리 자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걸 문헌을 찾아본 적은 없는데 교수님은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보셨으니까 이게 낭설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좀 연세 있는 분은 조금 암이 온순하고 젊으면 조금 사납고 이게 실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세가 있어서 조금 더 암이 늦게 자란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예전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똑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제 공격적인 암은 굉장히 빨리 나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덜 공격적인 암은 환자분이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서서히 이렇게 조금 되다 보니 오히려 환자분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또 반대로 젊은 분들이 이제 암이 생겼을 때는 뭔가 젊은 사람의 면역 체계를 뚫어내고 생긴 암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혼자 공격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건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 저도 외래에서 가끔 많이들 물어보세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 이렇게 암이 빨리 나빠지나요? 그런 분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현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암 환자 고기 먹어도 되나요? 암 환자 당연히 고기 먹어도 됩니다. 정말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암 환자는 고기랑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금지해야 될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수술을 앞둔 분일 수도 있고 근데 보시면 음식을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왜냐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식단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좀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병기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암이 뭐 당분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은 맞아요. 암은 우리가 PET 찍어보면 이제 PET라는 게 당을 섭취하는 거를 갖다가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암은 당을 섭취하는 게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렇긴 하나 그것이 우리가 먹는 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서 그것들이 암을 막 키운다라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인 거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드시고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 좋겠고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빠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술, 담배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겠고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무언가가 이제 암이 진단이 되면은 몸에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게 암에 좋다더라, 뭐가 뭐에 좋다더라 하면서 자꾸 그거를 반복적으로 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좋다더라 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손해도 안 될 거인데 상황버섯이나 예, 뭐 흑염소진 얘기나 이런 네, 뭐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꼭 그거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를 계속 드시면 우리가 술을 계속 먹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 몸에 안 맞는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막 무언가를 계속 하는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피로는 좀 피곤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암 환자분들의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효준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검진을 할 때 이 검사만큼은 좀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검사가 있을까요? 있죠. 예. 일단은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위내시경은 꼭 빼놓지 말고 2년마다 40세 이상이면 하시고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인데요. 이건 참 최근에 이제 모 피부과 선생님께서 공개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셔서 조금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한 부분인데 사실은 국가암 검진에서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안 해주고 분변 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양성인 경우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주는 이유는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사망률 감소의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분변도 분명히 좋은 검사다. 이런 그런 논문들이 많다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실제로 겪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는 실제로 검진, 무증상이건 증상이건 검진 실제로 검사를 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암은 거의 대부분의 암이 용종에서 시작합니다. 위 같은 경우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용종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조금 점막 전체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암이 생겨서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동시 치료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조그만 용종에서 씨앗이 돼서 암으로 변하는 게 거의 99%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떼면 됩니다. 그래서 여건만 맞으면은 그거를 정기적으로 해서 떼기만 하면은 대장암 걸릴 위험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검사인데 다만 이제 합병증은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합병증 비율이 이제 언론 그 논문상에서 1000분의 8, 뭐 10,000분의 1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높진 않고요. 그리고 좀 혹시라도 생긴 합병증에 대처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하는 병원에서 하면은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신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으시거나 폐가 안 좋으시거나 그렇게 기저질환이 많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젊은 40대 분들 특히 40대 그리고 더 젊은 분들도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고려해서 증상이 있다면 특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검진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검진을 증상 없는 상태에서 오시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속이 안 좋은데 검진이 올해 나온 걸로 할까? 이렇게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꼭 이제 특히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증상이 없으셔도 이제 40세가 넘으면 대장 내시경 꼭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대학에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한 5년간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CT 무조건 CT 그냥 복부 초음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초기의 수단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나와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시술자 디펜던트한 검사다. 정말로 이게 하면 할수록 정말로 매력이 있고 정말로 발견하는 것도 많아지고 얻는 것도 많습니다. 췌장도 처음에 저도 몇 년간은 안 보인다 이거는 볼 수 없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거의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숙련된 의사가 복부 초음파를 하면은 좋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몸에 해가 없지 않습니까? CT는 아까 해주셨던 그런 방사능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진단의 우려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복부 초음파는 사실은 뭐 아무리 해봤자 뭐 몸에 해가 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험도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또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쉽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CT를 찍어야 확진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짧게 추적을 해봤어요. 초음파를.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 커버를 못 하겠지만 그래서 짧게 보면서 조금 크게 변화하면 그때 CT를 찍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아까 그 40대 뭐 술 많이 먹고 40대 중반에 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사실 근데 많고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로컬 클리닉에 오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네. 똑같아요. 40대 중반 맞습니다. 배 조금 나오고 나오고 술 많이 콜레스테롤 드시고, 높고 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혈압약 많고 드시고 계시고. 혈압약 먹고 잠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왔다. 어떻게 권고하시겠어요? 일단은 복부 초음파는 꼭 한 번씩 하라고 권고를 오히려 드리고요. CT를 평생 안 해봤어도 CT를 바로 찍는 것보다는 초음파 먼저. 초음파 먼저 보자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 뷰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 기준에서도 그 리레즈라고 해서 레즈라고 해서 이제 그 방사선 기준을 보는 게 있어요. 물론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기준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그 비주얼 러빌리티 스코어, 그러니까 그 보였을 때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가 잘 보이는 분들은 사실은 초음파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보이면 이제 할 수 없는 거고요. 안 보이면 CT 찍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CT를 찍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대장 내시경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성비를 따져서 그렇게 권고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1000분의 8 얘기하셨지만 1000분의 8이면 저희 수술도 그 정도의 합병증이 있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합병증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뭐 원장님이나 다른 소화기 전문의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합병증하고 병을 발견하는 득실을 따지면 하는 게 낫겠다. 저도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질문을 조금 볼게요. 위내시경하고 며칠 동안 위가 아팠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내시경 후 식사를 설렁탕 같은 거, 좀 뜨거운 걸 먹었는데 어떤지요? 약간 그 내시경하고 나면 괜히 이런 거 먹는 거 부담된단 말이에요. 뜨겁고 좀 매운 거. 어떤가요? 사실 아픈 거는 내시경하고 거의 상관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옛날에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독이 좀 안 좋았던 시대에는 정말로 균이 감염돼서 급성 위험이 온 사례도 있었어요. 케이스 내시경으로 리포트가. 인해서? 네, 거기서 이제 균이 들어가서 급성 이야. 세균성 위험이 오는 경우가 케이스 리포트로 있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다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를 보고 다만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그 한번 장을 비워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술할 때 내시경을 할 때지 또 장을 최대한 부풀어서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기능의 변화가 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유산균, 유해균 조성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서 또 이제 IBS가 조금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아플 수는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큰 위내시경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 식사는 사실은 시술, 그러니까 뭐 조직 검사를 많이 하거나 뭐 용종 절제를 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시경 후에는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긴 합니다. 설렁탕 부드럽잖아요. 뭐 저도 먹었습니다. 그냥 내시경하고 큰 상관없을 그러니까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곱창전골 이런 건 좀 그렇죠. 맵고 짜니까. 기름지기까지 하니까 그건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이제 설렁탕 좀 미지근하게 먹기 이런 건 괜찮지 괜찮다. 않게 뭐 알겠습니다. 조금만. 예. 진라면을 먹는다고 하면 순한 맛으로. 예.
그 질문을 조금 또 보면 검진 때 담석이 1.2cm 정도 있다고 합니다. 통증은 없는데 증상이 없어도 하는 경우는 이제 모양이 쓸개 모양이 그 암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 있어요. 좀 호리병처럼 생긴 그런 선근종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니면 용종이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용종이 있으면 무조건 뗐는데 요새 들어서는 용종의 크기를 또 봐요. 복합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간담체외과 전문의를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텍스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또 누구를 만나서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방금 이제 안효준 원장님하고 내시경은 가급적이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받는 게 낫겠다 얘기를 했었지만 담석이나 용종이나 이런 것들은 간담체 외과 전문의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용종이 몇 개인데 8mm짜리가 제일 크다는데 수술해야 하나요? 몇 년째 그렇다. 몇 년째 그런 거는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몇 년째 계속 8mm다.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마다 하다가 계속 8mm가 유지가 되면 간격을 조금 늘리기도 하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냥 1년에 한 번 루틴으로 하는 검사에 그냥 넣으면 되니까. 복부 초음파랑 신장 초음파 각각 다 해봐야 되나요? 안효준 원장님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복부 초음파는 사실은 대부분 신장까지 보는 그 기관들이 많을 거고요. 좀 기관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에 신장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꼭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가 상복부만에 한해서 간, 담낭, 담도, 췌장은 뭐 100%까지 못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비장 이 정도까지 보고 이제 복부 초음파라고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겠고 아니면 거기다 신장까지 해서 이제 다 해주는 기관도 있고요. 기관마다 다를 것 같아서 꼭 복부 초음파할 때 신장 같이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제 상복부, 하복부를 따로 아예 구분해서 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관은 하복부에 신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신장과 부신, 방광, 하복부 쪽이. 그래서 그거는 기관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아직 그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질문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교수님들 또 다음 일정이 있고 이래서 오늘 약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수님하고 원장님께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김민호 교수님 혹시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보시면서 꼭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좀 진료를 많이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들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제가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또 여쭤봤었는데 또 이것 정도는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고 혹시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암 환자분들한테라기보다는 우리 그냥 보통 오늘 검진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검진에 대해서 보통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외래에서 첫 진단을 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살면서 병원 근처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암이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암 진단받고 좀 약간 속상하신 건데 이제 제가 그 환자분께 그렇게 얘기 드리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검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특히 부모님들이나 또 이제 다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가 검진은 좀 충분히 꼭 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그건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안 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항목들에 있는 거는 사망률에 이득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니까 꼭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라는 게 그게 막 자랑이 아니니까 꼭 검진을 자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쁜 상황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나쁜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한두 분 뵀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원장님 평상시에 이제 진료 보시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조금 비슷한 얘기기도 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 검진을 많이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병원에 자주 못 오시니까 속이 안 좋고 어디가 아픈데 올해 검진 와서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권하는 검진과
그리고 그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검진이 아니죠, 사실은. 검사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믿을 만한 동네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본인에 맞는 기관들을 찾아가지고 잘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인호 교수님 그리고 안효준 원장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한두 시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께서 저희 이 영상이 이제 그 잘 정리가 되면 롱폼 영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이나 아니면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영상에다가 댓글을 주시면 저희들이 꼭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민호 교수님하고 안효준 원장님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